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 나에게 고전이란 얼마나 오래전에 쓰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바로 어저께 출간된 책이라 해도 내가 읽고 깨달음을 얻고 인생에 적용하고 다시 읽고 싶어지는 책이라면 곧 나만의 고전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있다.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인 레이 달리오의 원칙은 출간된 지 10년도 채 안 된 책이지만 나는 이 책을 고전으로 꼽는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칙 257쪽. 이 부분을 읽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읽었는지 고민하는 순간 소크라테스가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책은 시간과 장소와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원칙을 읽는 동안 내 속에서 소크라테스와 탈레스가 뛰쳐나와 내게 지혜의 말들을 들려주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멋지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읽었지만 겸손하라는 말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였다. 이제 원칙을 읽으며 깊게 고민한다. 내가 모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인간에게든 아는 분야가 있고 모르는 분야도 있다. 그런데 그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내용도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우리는 지구가 존재함을 알고 물론 지구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안다. 둘째, 존재하는 줄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달이 그렇다. 우린 매일 달을 보면서 달이 존재하는 줄은 알지만 그 안에 물이 있는지 생명체는 존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셋째, 존재하는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을 제외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별들이 그렇다. 하나 더 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말고 또 무언가가 있다. 그게 바로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사유를 확장하니 생각이 우주 너머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나 자신이 광활한 우주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반면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티끌보다도 못하다는 겸손함 또한 마주한다. 생각의 힘이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동시에 그만큼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 왜냐하면 책을 읽기 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던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알의 동그라미가 계속 커지면 그 내부는 내가 아는 것이고 외부는 내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커진다. 한식 요리법밖에 몰랐던 내가 세비체를 배우고 감바스를 끓이면서 세상엔 아직 내가 모르는 요리법이 너무 많음을 알게 된다.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내 요리법만 맞다고 고집부리지 않는다. 항상 더 나은 요리법이 있을 거라고 마음을 열어놓는다.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생각을 버리자. 특히 현대사회는 기존의 모든 법칙이 무너지는 세상이다.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다.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이론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개인의 철학도 계속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해답을 탈레스의 말에서 찾아보자. 남에게 충고하는 일은 쉬운 일이며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 쉽다는 말은 남의 허물은 잘 보인다는 뜻이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너무도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단점은 안 보인다. 애초에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남의 잘못을 더 잘 본다. 그렇다면 남의 허물을 내 거울로 삼으면 된다. 남의 잘못이 보일 때마다 나는 저런 잘못이 없는가라고 항상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충고한 후에 반드시 자신에게도 똑같이 충고하라. 약속 시간에 늦지 좀 마라고 친구에게 말했다면 조용히 속으로 명환아,
너도 약속 시간에 늦지 마 라고 바로 얘기하라.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 라고 충고했다면 명환아,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라고 바로 자신에게 충고하라.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까닭은 자신 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남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다. 불평도 마찬가지다. 내가 남을 불평하면 남들도 나에게 불평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의미다. 불평은 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 자기 입에서 불평과 충고를 없애라. 책을 읽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 점점 벽이 높아지고 커진다. 이걸 언제 다 알아가지? 읽을수록 더 모르겠는데. 독서가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몇십 년 걸리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배우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않다. 독서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에 도움이 된다. 조바심 나고 걱정되면서도 계속 책을 읽어보라. 임계점을 뚫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믿음이 부족해. 내일부터 살이 빠질 텐데 오늘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임계점이란 그런 것이다. 두려움을 주고 서두르게 만들고 불가능할 것처럼 느끼게 한다. 어느 분야든 임계점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꾸준함이다. 꾸준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계속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거라 믿어야 한다. 꾸준함이란 견디며 하는 노력이 아니라 즐기며 하는 의지다. 책을 읽을수록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아졌다. 모르는 게 많은 내가 더 좋다. 모르는 게 많을수록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욕구가 나를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나는 안다. 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쓴 무려 26년의 창작 기간에 걸쳐 완성된 대하소설이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서문부터가 남다르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 일부를 연재 중이던 1971년 8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병마와 싸우며 작품을 연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선생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서문에 밝힌 것처럼 고통을 선택했다. 퇴원하고 바로 다시 집필에 들어갔다. 수술 후 통증으로 몸이 아팠고 급격한 시력 감퇴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도 고통스러웠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맹렬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박경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가 된다면 토지의 서문은 꼭 한번 정독해 보길 바란다. 어떤 고전의 서문보다 힘차다. 박경리 선생의 힘찬 기상이 고스란히 당신의 가슴에 복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이다. 제대로 사는 사람의 삶. 한없이 망설여지고 고통이 밀려오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느슨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한다. 아마도 박경리 선생 내면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경치 좋은 휴양지에서 체력을 회복한 후에 글을 써도 되지 않냐고 한 자아가 또 다른 자아를 수없이 유혹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통이 절정에 달해 죽음조차 두려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눈빛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등을 돌려 달아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나를 발견한 순간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늙은 어부의 이야기를 담은 노인과 바닷속 산티아고 노인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박경리 선생은 실존하는 사람이고 실제하는 삶을 살아냈다. 물론 노인과 바다도 매년 한 번씩 읽을 만큼 짜릿한 감동이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오늘 밤 박경리 선생이 태어난 통영에서 읽는 토지는 더 큰 감동을 전한다. 마치 번쩍하는 섬광이 머리를 쪼개고 심장에 정통으로 내리꽂히듯 감동으로 인해 내가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선생의 정신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태해진 나를 단칼에 내려친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이제 나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며 돌아서지 않는다. 오로지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된다. 통영이라는 지명은 어쩌면 인간에게 고통이 영원하다는 걸 알려주는 이름일 것이다.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을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고통이다. 특히나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있으리라는 예감을 담은 마지막 구절은 절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글을 쓰겠다는 고통에 대한 여유마저 느껴진다. 고통을 극복해본 사람은 고통의 유익함을 안다. 고통에 저항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진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도전하고 비상한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해서 더욱 큰 고통에 빠져든다. 고통은 도망칠수록 점점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내 뒤를 따르며 나를 괴롭힐 것이다. 고통을 향해 고개를 휙 돌리고 눈에 핏발이 서도록 고통을 노려보라.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고통의 그림자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가 몸을 던져라. 토지 속 서금돌은 5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다. 본다고 표현했으니 40대 후반일 것이고 시대상을 감안하면 당시 사람들은 40대 후반이면 몸은 늙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1897년의 한가위, 토지의 첫 문장이다. 1800년대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2020년 평균 기대 수명은 81세다. 200여 년 사이에 생명의 시계가 2배가 늘었다. 그러니 서금돌이 말한 40대 후반의 나이는 지금의 80대 후반이다. 그런 서금돌이 이팔 청춘으로 돌아간 듯 몸은 늙었지만 구성진 목청만은 늙지 않았다고 하니 그 기계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난 52세다. 절대 늙지 않았다. 우기는 게 아니다. 한 번도 52세인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지금 52세인 내가 토지 속의 인물로 등장한다면 26세에 불과하다. 생각의 차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 이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 52세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심지어 이른 나이다. 50이라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몸이 느려진다고 정신도 느려지는 게 아니다. 박경리 선생을 보라. 오히려 암 수술 후에 어쩌면 수술 전보다 더 젊어진 싱싱한 정신력으로 투지를 불태우며 토지를 쓰지 않았는가. 몸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문제다. 고전을 읽고 고전에 대한 글을 쓰는 요즘 내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호기심과 신기한 상상이 흘러넘친다. 고전 읽기는 세월을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수천 년의 지혜가 고스란히 압축된 고전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 쌓이면 점점 일을 완성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고전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비밀을 미리 익힌다면 서투른 삶의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능숙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고전을 통해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이다. 난 요즘 고전을 읽을수록 점차 젊어짐을 느낀다.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다. 남들이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고전의 지혜를 통해 1시간에 해낸다면 남들에게 남은 인생 50년이 내게는 100년처럼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점점 젊어진다. 고전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타임머신을 실제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이다.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 워라벨은 슬픈 말이다. 일하는 순간이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으니 말이다. 워라벨은 일하는 순간이 지옥이니 라이프로 쾌락을 더해 균형을 맞추라고 강요한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라이프의 모습은 해외여행을 떠나고 좋은 호텔에 묵으며 화려한 음식을 먹고 서핑하고 캠핑하고 골프 치고 낚시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야 일하며 겪었던 고통에 즐거움과 균형이 맞춰진다고. 이런 모습을 꿈꾸며 일하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고통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며 비참한 시간이 이어진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킨은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말한다.
쾌락과 고통은 평행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드시 반대쪽에서 올라오려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견디려는 반대 성향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때 인간은 쾌락을 느낀다. 고통을 느끼며 힘들게 산에 올라 정상에 도달하면 쾌락이 느껴지고 매운 것을 먹은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다. 인간은 고통을 거쳐서 쾌락을 느낀다. 이런 쾌락이 좋은 쾌락이다. 고통 속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두려움의 고통 속에 창업을 시작해 매출을 일으키고 밤을 새워 일하는 고통을 거쳐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바람직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너무도 고통스러워 잠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이 고통에 굴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굴하는 것이 수치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은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고 깨어나는 순간이고 위대해지는 순간이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알고 있으면 고통의 순간에 나를 다독일 수 있다. 고통에 굴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도전한다는 말이다. 고통에 굴해서 도망가는 것이 수치 중에 수치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거야. 노인과 바다 91쪽.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파멸은 어쩔 수 없는 상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패배는 그렇지 않다. 패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싸움에 져서 도망함이라고 나온다. 패는 할 수 있다. 패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오히려 인간은 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하지만 배는 하면 안 된다. 배는 사람이 등지고 있는 형상을 따왔다. 져서 등을 돌리고 달아난다는 뜻이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태다. 고통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고통을 못 이겨 달아나는 사람은 최악의 패배자다. 고통 없는 쾌락의 대표적인 것이 도박과 마약이다. 이런 쾌락에 굴하는 것을 파스칼은 수치라고 표현한다. 도박과 마약으로 느끼는 쾌락이 몸을 망치는 이유는 한쪽으로만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기 때문이다. 과식이라는 쾌락을 느낀 후에 배부름의 불쾌함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호르몬의 순환이다. 여행에서 쾌락을 느낀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뭔가 허전함의 고통이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호르몬의 균형이다. 하지만 도박과 마약으로 분비된 쾌락의 호르몬은 너무 강력하고 비정상적이어서 후에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반대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없다. 이런 쾌락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큰 병으로 이어진다. 인생의 해답은 역시 고통 속에 있다. 모든 문제는 고통을 피하려 들기 때문에 생긴다. 고통, 시련, 역경이라는 말의 어감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다 줄 비밀의 열쇠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껴앉자. 작정하고 부딪히자. 조금만 견뎌보라.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맛있는 쾌락을 느끼리라. 달리자. 세상을 향해 달리자. 고통의 운동화를 신고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나가자. 고통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라. 그 후에 오는 쾌감이 진짜 쾌락이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매뉴얼. 사람이 살면서 성공하는 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첫 번째는 쉽지 않다. 절대적인 한 가지 방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두 번째는 알 수 있는 정답지가 있다. 바로 고전이다. 고전은 온통 실패와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다. 선배들이 창피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 조선 선조, 임진왜란 당시 외교 업무를 담당한 류성룡은 임진왜란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 책이 바로 징비록이다. 류성룡은 승리의 기록만 집필하지 않았다. 신립의 패전기를 가감없이 기록했다. 신립은 날쌔고 용맹한 장수였으나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패한 장군이다. 류성룡은 명나라 장수가 신립을 향해 한 말,
이런 천혜의 요새지를 두고도 지킬 줄을 몰랐으니 신입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로구나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또한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나 후손에게 경계가 될 것이라 여겨 상세히 적어준다는 평가도 거침없이 기록했다. 나라를 잃었다. 오히려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류성룡은 후손을 위해 너희들은 최소한 실패는 하지 말라고 상세히 적어 놓았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치욕을 삼키며 피로 써놓은 글이 바로 고전이다. 여기에 너무도 정확한 삶의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고전을 읽지 않는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삶은 안정적인 삶이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 안정된 주거 환경, 안정된 정신 등등. 그렇다면 절대 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안정적인 게 또 어디 있겠는가? 이기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천재도 늘 1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든든한가? 지지 않는 매뉴얼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패배가 두렵지 않다. 현재는 잠깐 추월당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내가 얼마든지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 않는 매뉴얼 없이 사는 삶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낀 길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느낌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 성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대로 크게만 지어놓은 것이다. 이는 당시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라가 품고 있던 모든 힘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병법의 활용, 장수 선발, 군사훈련 방법 등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까닭에 전쟁이 발발하자 패하고 만 것이다. 징비록 39쪽. 1500년대에 쓰인 위 문장을 2024년 현재의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책은 조금 읽더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반대로 그냥 많은 책만 읽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게 잠재된 가능성의 힘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고전의 활용, 고전 선택, 고전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 등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까닭에 급속히 세상이 변하자 따라잡지 못하고 패하고 만 것이다. 명환 생각. 고전을 통해 지지 않는 매뉴얼을 습득한 사람의 날은 맑다. 길이 훤히 보인다. 빨리 가는 길도 보이고 돌아가는 길도 보인다.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어느 길로 가든 실패는 없다. 절대 지지 않는 매뉴얼을 이미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고전은 치열하게 읽어야 한다. 로맨스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 수천 년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삶의 비밀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는 해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을 들여 풀어야 하는 방정식으로 존재한다. 읽고 또 읽고 받아쓰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맞는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류성룡이 징비록에 군대 다루길 봄날 놀이하듯 하니 어찌 패하지 않겠느냐라고 썼는데 고전 읽기도 마찬가지다. 고전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니다. 고전의 답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고전이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실패할 수 없는 해답을 제시해준다. 대신 내가 치열하게 풀어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내 삶을 봄날놀이 하듯 다루면 안 된다. 어영부영하며 살면 안 된다. 숨막히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게으른 삶보다 치열하게 사는 삶이 훨씬 재밌기에 건네는 말이다. 그 짜릿함과 상쾌함을 느껴보라. 자연을 둘러보면 어느 하나 열심히 살지 않는 존재가 없다. 부지런히 꽃을 피우고 꿀을 찾아 거센 바람을 뚫고 비행하며 태풍이 불어 나뭇가지가 꺾여도 다시 새로운 가지를 싹 틔우고 짝을 찾아 목숨을 걸고 뿔을 부딪힌다. 이해되지 않는 고전을 붙잡고 악으로 깡으로 밤을 새워 읽고 또 읽다 보면 갑자기 번쩍하고 머리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든다. 한없이 넓은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서서 저 땅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그 느낌을 가져보라. 얼마나 상쾌한가. 고전은 그 무엇보다 신선하고 상쾌하다. 읽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늘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